42번, 45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둘 다 사실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실어 놓습니까? 그래도 종류별로는 작품들을 다 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실려 있는 건데, 청강사자 현부전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이 가를 가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수특에서 우리 뭐 배웠죠? 공방전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돈을 의인화시킨 똑같은 작품입니다. 이게 가전체 소설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게 가전체 소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부라는 건 거북이를 뜻한 거죠. 거북이. 이게 결국 여러분 거의 무슨적인 성격에 가깝다고. 우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동물을 의인화시켰으니까. 근데 가전체의 성격이 있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면 맨 처음에는 그 등장인물의 가계를 소개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을 소개하고 주인공 소개. 주인공이 뭐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대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대기.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사신의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전체 소설의 일반적인 구조고 전으로 되어 있는 전의 형식을 가진 소설들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강사자 현부전은 여러분 그냥 이 구조로 요약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첫 번째 가지문부터 보겠습니다. 현부가 바로 누구죠? 현부는 거북입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 글을 수험생들이 읽고 주제를 잘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읽고 나면 과연 이 글을 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 그걸 파악해야지 주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린답니다, 여러분들. 자, 현부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의 선조에다 동그라미 쳐. 지금 현부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뭐를? 현부의 가계, 즉 조상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선조는 신인이었습니다.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형제가 15명인데 모두 체구가 크고 굉장한 힘이 있었고 천재께서 옥황상제께서 명하여서 바다 가운데 있는 5산을 붙잡게 하였던 자가 바로 이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럼 옛날의 선조들은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손에게 이르러서는 모양이 차츰 작아져서요. 또한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센 자도 없었어요. 오직 복서, 전보기를 직업으로 삼고 터가 좋고 나쁨을 보아서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리나 세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자손 때에 와서는 여러분들 이런 성질을 잃어버렸다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는지 알기 어렵다. 근데 밑에 있는 거 먼 조상 문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 조상 문갑이가 있어요. 이게 다 조상 소개하는 거예요. 문갑은 요의 시대에 낙숫가에 숨어서 살았다. 임금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백벽을 가지고 그를 초빙하였고 문갑은 기이한 그림을 지고 와서 받침으로 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겨 낙수에 봉했습니다. 이때 벼슬을 했네요. 이해됐죠? 그 다음 밑에 증조는 됐죠?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증조 할아버지는 상제의 사자로서, 사자는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상제의 사자로서, 사자라고만 말할 뿐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바로 홍범 구주를 지고 와서 우임금에게 주던 자입니다. 증조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누구 있죠?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는 백약으로 하우시대의 고노에게 솥을 주조하였는데 옥나늘과 함께 힘을 다해 공을 세웠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뭐겠어요? 뭐겠어요? 바로 현부의 가계를 소개하는 겁니다. 족보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중강인데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달의 아들 중강인데 나를 얻는 사람은 서민은 제후가 되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서 그냥 중강이라고 줬답니다. 여기까지가 가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현부는 더욱 침착하고 국량 능력이 깊었습니다. 능력이 좋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요강성의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기를 낳습니다. 요강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요강성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강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두칠성입니다. 별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막 낳았을 때 관상쟁이가 결국 누구를 보고? 현부를 보고 등은 산과 같고 무늬는 벌려놓은 성자, 별자리인데 반드시 신성할 상입니다 라고 관상을 봤대요. 그래서 장성하자 역상을 깊이 연구하여 천지일월, 음양, 한서, 풍, 회명, 재상, 화복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미리 다 알아내었습니다. 또 신선이 결국 대기를 운영하고 공기 호흡하여 죽지 않는 방법도 배웠고 천성이 물을 숭상하여 늘 갑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주인공은 뭐하죠? 평범한 인물은 아니네. 비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태어날 때 결국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북두칠성이 품에 싹 안겨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두 역상을 깊이 연구해요. 알았죠? 요즘 말하면 점 보는 걸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모두 있대요. 어휴, 신선의 도를 배웠대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데요? 뒤에 보면 죽지 않는 방법을 익혔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숭상한대? 물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다닌다. 이게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인물입니다. 현부는. 이해됐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터지죠.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시켜서 초빙하였으나 현부는 거만스럽게 돌아보지도 않고 곧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진흙 속에 논이는 것이 재미가 무궁한데 높은 벼슬을 받아서 임금의 총애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현재가 너무 좋은데 내가 무엇 하려고 벼슬을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만하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이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들이지 못했는데 그 후 송원왕 때 예저가 어부라고 돼 있죠. 어부가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서 임금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왕을 뵙기 전에 왕의 꿈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 검은 옷 차림으로 수레를 타고 왔다. 이게 현무입니다. 현무. 임금의 꿈속에 현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대. 나는 청강사자인데 왕을 뵈려고 합니다. 하였는데 이튿날 과연 예저가 현부를 데리고 온 거야. 신기하게. 알았죠?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벼슬을 주려 했는데 현부가 이렇게 말하더래. 저 안 해요. 이렇게. 신이 예저에게 강압을 당하였고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뵙게 되었을 뿐이지 벼슬은 신의 본의가 아닙니다. 왕께서는 어찌 저를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벼슬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를 놓아 보내려 하다가 위평의 밀간으로 인하여서 곧 중지하고 그를 수형승에 임명하고 옮겨서 도수사자를 시켰고 그 다음에 대사령을 삼고 나라에 시설하는 일이나 인사문제나 기거, 동작, 흥망에 대해서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었답니다. 중요한 벼슬을 차지한 거예요. 결국 이런 인물이 결국 원래 벼슬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국 임금의 결국 강압에 의해서 뭘 한 거예요? 벼슬을 한 겁니다. 근데 하루는 임금이 농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신명이 손이고 더구나 기륭에도 밝은 자인데 왜 몸을 일찍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칙에 빠져서 과인의 얻은 바가 되었는가? 아니 당신은 원래 점도 잘 보잖아. 근데 어떻게 어부한테 잡혀가지고 나한테까지 왔어. 본인이 미래를 볼 줄 알면 굳이 이런 일이 싫다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더니 현부가 뭐라고 해요? 밑줄 그어놓어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거의 주제하고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현부가 임금 밑에서 이제 벼슬을 하다가 임금이 농담으로 야, 너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근데 왜 굳이 이 벼슬을 하는 일을 피하지 못했니? 라고 하니까 원래 지혜로운 사람도 못 보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도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지혜라는 게 여러분들 뭐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너는 지혜로운데 왜 이렇게 병신이 됐니? 그랬더니 결국 현부가
이렇게 하려니 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후 그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진신들 사이에서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그의 모양을 만들어 차고 다닙니다. 우리 가끔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거북이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해서 여러분들 무슨 뭐 핸드폰 고리 같은 거 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국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일대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하고 현부는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얘기한 걸까요? 현부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그의 맏아들 원소는요, 사람에게 삼긴 바가 되어 죽었습니다. 태기를 하지 않고 다니다가 오늘날 삼김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남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문드러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아들 원소는, 현부의 아들 원소는 아주 강계한 성격이었습니다. 강한 성격이었어요. 둘째 아들 원조는 원래 5월 4일을 방랑하면서 자오를 통연선생이라고 했답니다. 원조는. 됐죠? 그 밑에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됐대? 그 다음 아들은 역사책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양이 극히 작았고 점은 치지 못하고 오직 나무에 올라서 매미를 잡고자 하고 사람들한테 삼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의 족속에도 혹 도를 얻어서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가 있는 곳에는 푸른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혹은 관리 속에 묻혀 살기도 하는데 세상에는 그를 현의 도구라고 칭했습니다. 그의 족속들, 그의 친척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결국 주인공에 대한 소개입니다. 주인공이 일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평? 사신의 평입니다. 여기에 주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신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음미한 상태에서, 음미하는 밑에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도 성인이라도 어그러짐이 있는 법이다. 이 말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틀릴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틀릴 수 있다. 그 뒤에 현부 같은 지혜로도 능히 예저의 술책을, 어부의 술책을 막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삶아 먹힘을 구제하지 못하였는데 밑줄 그어 하물며 아니 그 현부와 같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도 미래를 다 보지 못해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못 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조심하고 살라는 겁니다. 아, 양명철이가 지혜로워요. 근데 내일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밝은 눈을 가졌다 해도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신의 평은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자도 결국 그 자로가, 제자 자로가 젖으로 담겨지는 걸 면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공자도 아주 뛰어난 성인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결국 자기 제자가 결국 젖으로 담겨지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는 건 지혜로운 사람도 막지 못하는 게 있다. 이제 결국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청강사자 현부전의 주제를 이해하는 학생들은 그리 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제를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 작품이 만약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혹 나온다면 이 정도 주제만 이해한다면 문제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농가원령가인데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공부 안 하지 말고 사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알았죠? 우리가 이제 농사와 관련된 글들이 연계교재에 꼭 한두 편은 실리게 돼 있거든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농가원령가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44번 문제에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농가원령가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쓴 거니까 엄청 길겠죠, 그죠? 여기 지금 1월 달만 나와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가끔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분 그 귀농이라고 검색을 하면 농가원령가가 혹 하고 뜹니다. 그 귀농하는 분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아주
농사를 지을 때 1월 달에 뭐 하고 2월 달에 뭐 해야 되고 3월 달에 뭐 해야 된다는 걸 아주 잘 기록한 글이니까 농사를 귀농하기 위한 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귀농이라고 검색하면 이 작품이 뜹니다. 이 농가 원령가는 원령체라고 되어 있죠. 이 동동이라는 작품 알죠? 우리 수특에 동동도 1월 달부터 12월 달 원령체라고 하죠. 얘도 원령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절기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달의 경치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농사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세시풍속을 제시합니다.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정월달은 여기에 요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권농이 하나 들어있어요. 농사를 권하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권농, 농사를 권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은 맹춘입니다. 정월은 1월달이고 맹춘은 초봄이라고 쓰세요. 정월은 1월달이고 입춘 우수절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1월달이 되면 입춘과 우수라는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1월달에 원래 우리 여러분 12개월 1년에 절기가 몇 번 있죠?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월 달에 있는 절기가 바로 얘라는 겁니다. 우리 우수란 단어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정종의 춘설에 보면 우수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됐죠? 춘설이 봄 눈인데 문 열었어요. 먼 산이 보입니다. 아, 우수절입니다. 근데 먼 산에 눈이 쌓였어요. 아, 봄이 됐구나. 이게 춘설입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이게 A죠. B 부분은 뭡니까? 산중가나 빙선이 남아있다. 산중가나는 산골짜기라고 산골짜기. 산골짜기에 아직도 얼음과 눈이 남았으나 평교 광해 넓은 들판에 경치가 변하였도다. 여기까지 경치 쓴 겁니다. 이게 B입니다. 그 다음에 요 C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근데 다른 달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여기는 보면 절기, 경치, 농사일, 세시풍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달에만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원래 농가원령가가 시험에 나오면 1월달, 그 다음에 8월달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머지 달은 여러분 출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C를 보면 어와 우리 임금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시오니 간칙하신 권론 유놈은 밑줄 그어놓고 농사를 권장하는 임금의 말씀 이런 뜻이 부드럽게 써놓으세요. 농사를 권장하는 임금의 말씀 방방곡곡에 반포하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하지만 내 몸 이해관계를 고집하고 임금의 뜻을 어길소냐 어기면 안 된다지요.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무지한 농부들아 임금의 뜻을 어길 거니 어기면 안 된다. 임금의 뜻이 뭐겠어요? 권농이지 뭐야. 농사를 주기 여기는데. 그래서 밑에 산전수답을 논과 밭을 균형 있게 힘대로 하오리다. 쉽게 말하면 논과 밭을 반반 균형 있게 농사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1년 풍흉은 1년의 풍년과 흉년은 측량하지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사람의 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하늘의 재앙을 멸하니니 각각 근면함을 권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여기까지가 바로 권능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죠? 우리나라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깁니다. 이게 이 무지한 백성들아 임금의 뜻을 어기면 되겠니? 안 되지. 그래서 논과 밭을 균형 있게 농사짓고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하면 하늘의 재앙도 피할 수 있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 농사짓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권농. 그 다음에 이제 D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농사일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 됩니다. 이거 다 뭐 현대어풀이를 꼼꼼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년 지계는 제춘입니다. 1년 계획은 봄에 하는 것입니다. 범사를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봄에 1년 계획을 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봄에 만일 때를 놓치면 종년
종료는 여러분 마칠 때를 뜻해요. 마칠 때 일이 낭패된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계획을 잘못 짜면 마지막에 일이 낭패가 되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일이 낭패가 되네. 그래서 지금부터 농사일을 이렇게 하세요. 농기 다스려라. 농기 동그라미. 농기구를 열심히 이제 갈고 닦아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농을 농을 동그라미. 소를 잘 먹여라. 됐죠? 제거름을 재워놓고 제거름 동그라미. 거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 밭에다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거름을 쌓아놓고 한편으로 실어내니 보리밭에는 오줌을 뿌리기. 작년보다 힘써 해라. 보리밭에 오줌을 미리 뿌려놓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름을 미리 뿌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줌치기도 동그라미.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게 바로 1월 달에 해야 되는 농사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늙어지는 힘이 없으니까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역기 하고 이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밤에는 새끼 꼬개 해라. 새끼 동그라미. 됐죠? 그리고 때맞게 집을 이으면은 수리하면 됐죠? 큰 근심을 던다. 옛날에는 여러분 새끼 꼬고 이영 엮어서 초가집에 지붕을 이제 1년마다 이렇게 갈아줬어요. 이영을 엮는다는 건 여러분 집단을 이렇게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한 다음에 이제 초가집 지붕을 다 싹 걷어낸 다음에 그 위에 이영을 얹어서 지붕을 만들고 새끼로 끈을 이렇게 딱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 그게 이제 초가집 지붕이죠. 그래서 집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 나무 껍질을 깎고 가지에 돌 끼우기 동그라미. 이게 지금 1월 달에 할 일입니다. 그럼 1월 달에 할 일이 뭐 있어요? 농기구 다스리고 소 잘 먹이고 거름 쌓아놓고 오줌 치기 하고 그 다음에 집수리하고 돌 끼우기 하고 이게 이제 농사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농사일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정존날 미명시에 정월 초하룻날 날이 밝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정월 초하룻날 날이 밝기 전에 정월 초하루 날이 밝기 전에 시험 삼아서 하여보소. 돌 끼우기를. 그다음 며느리 잊지 말고 술을 빚어라. 이럴 때 며느리 잊지 말고 소국주를 걸러라. 삼춘 백화시에 봄날 꽃이 가득 피었을 때 화전, 꽃전 일척. 화전이라는 건 여러분 전 위에다 꽃잎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전 알죠? 전. 그래서 전을 붙여서 한번 취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술을 먹고 화전 일치하여 보자. 상원날은 뭐냐?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언제라 그랬어요? 보름날 달을 보아서 가뭄과 홍수를 수한이란 말은 홍수와 가뭄을 안다니 노농의 늙은 농부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하네. 여기까지가 1월 달에 할 일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여러분 뭘도 있죠? 농사일도 있지만 알았죠? 뒤에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죠. 그죠? 나름대로의 뭐도 있어요. 풍류도 있죠. 이해됐죠? 농사 짓고 나서 쉴 때 되면 전 붙여가지고 이해됐죠? 술 한잔 먹고 나중에 하늘 딱 보면 그래 올해는 좀 홍수나 가뭄이 들지 않겠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첨가된 것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농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에서는 세시풍속이 나타나겠죠. 8월 달이 되면 원래 한가위, 추석이 있잖아요. 알았죠? 1월 달이 되면 뭐 있어요? 설날과 대보름이 있지요. 그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그 풍속만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돼요. 정조때 세배하면 두터운 풍속입니다. 세배 동그라미. 새 의복 떨쳐 입고 친척과 이웃 서로 찾아서 노소남녀 아동까지 3, 4, 5 다닐 적에 와삭 버석은 밑줄 그어놓고 의성화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새 옷들이 막 이제 옷 입고 움직일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울긋불긋은 의태어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와삭 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모습이 화려하다. 그러니까 설날이 됐으니까 새 옷을 입어서 새 한복을 산에아리 연띄우기 동그라미, 계집아이는 널뛰기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하는 풍속 중에 대표적인 건 세배, 연날리기, 그 다음에 널뛰기, 그 다음에 밑에 윤노라 동그라미, 윤노라. 이게 다 소년들의 놀이고 1월 달에 하는 풍속. 됐죠? 그 다음에 사당의 새알하니, 새알이란 말은 인사하다는 뜻입니다. 조상들한테 제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당에는 새알하니, 새알 동그라미 있죠? 병탕과 주가라. 병탕은 떡국이고요. 됐죠?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당에 가면 뭐해? 떡국에다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술과 안주 갖다 놓고, 알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게 바로 세알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무엄은 무싹인데 엄파와 미나리를 무싹에 곁들이면 보기가 싱싱하여서 오신채를 불허하게, 오신채 불허할 필요 없다. 오신채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5가지 나무를 같이 섞어서 먹는 건데, 그것보다 엄파, 미나리, 무싹에다가 곁들여 먹으면 오신채를 불허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서리법이죠, 이것도. 보름날이 되면 약밥 제도 신라적 풍속입니다. 됐죠? 보름날이 되면 약밥 제도가 있고요. 약밥 동그라미, 묵은 산채 삶아내니까 육미, 고기 맛보다 더 좋답니다. 이것도 서리법이죠. 그래서 묵은 산나물을 꺼내서 삶아서 먹으면 고기 맛보다 좋다. 그 다음에 귀 밝히는 약술 동그라미. 그래서 귀를 밝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부스럼을 사그라고 먹는 생밤이 있거든요. 그 생밤도 먹었답니다. 생밤 동그라미. 우리 원래 보름날 되면 뭐 하죠? 땅콩 먹잖아요. 땅콩. 됐죠? 이게 대부분 이제 그런 풍속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먼저 불러서 더위 팔기, 달맞이 휘불초기, 횃불 동그라미. 이게 다 지금 1월 달에 하는 풍속들. 아이들 놀이라는 거죠. 원래 옛날에 여러분 대보름날 되면 이제 저 눈바닥 같은 데서 가서 미안합니다. 불깡통을 이렇게 돌리는, 응? 아이들이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꽃놀이 같은 거. 알았죠? 이게 바로 풍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시 풍속도 뭐에 대해서 나열. 농사일도 뭐? 나열.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무슨 적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좋은 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농가원령가는 농부들한테 농사해야 돼. 1월 달엔 이런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풍속도 있어요. 그러면 농사일 열심히 하고, 알았죠? 이런 풍속이 되면 또 함께 모여서 즐기면 되는 거다라는 걸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44번 문제 보기를 보면 뭐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출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한 번 정도만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냥 봐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익히고 가면 됩니다. 됐죠?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선생님 보기엔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42번에 가와 나의 표현성의 공통점 둘 다 뭐가 있어요? 가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물며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미래를 다 모르는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나도 서리법이 많죠. 그럼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계절감은 당연히 여러분들 나에만 있습니다. 가에는 계절감이 없어요. 풍자는 둘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자는 여러분 우회적 비판입니다. 이 글이 다 우회적 비판은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공통점은 여러분 무슨 적이라고 봐야 돼요? 교훈적이라고 봐야 돼요. 교훈적. 교훈적이 공통점이지 풍자가 공통점은 아니다. 영탄적 표현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한 건 아니고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43번에 가를 이한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현부의 조상인 문갑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뭐했다? 벼슬했다. 현부의 어머니 태몽 꾸면서 신성한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다. 현부는 임금의 초빙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거만하게 거절한다. 현부는 위평의 밀간으로 인해서 불가평의 벼슬을 나갔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현부의 아들 원서는 강기한 건 맞아요. 근데 통연선생이라고 불린 건 원서가 아니고 원저였죠. 이건 내용만 비교하면 되죠. 답은 5번이 답입니다. 44번 문제. 농가원령가는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정학유가 창작한 장편의 풍속가사다. 한 해 12달의 순서에 따라서 노래한 원령체로 1월령에서 12월령까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 A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네. 입춘, 우수. B에서는 2번 경치를 감상하는 부분이네. 겨울에서 봄으로 변했네. 오케이. 근데 C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농사일을 소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농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후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농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여기 들어있지 않죠. 이건 여러분 농사를 권하는 겁니다. 적절한 계획이 필요한 건 여기 들어있죠. 그죠? D에 들어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4번에 좋아,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세시풍속을 소개하면서 설날과 대보름날 풍속을 나열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에 청강사자 현부전과 농가훈련가는 옳은 일을 권장하고 잘못된 일을 경계하는 권계,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강사자 현부전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중한 처세를 권계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동할 때 신중해라.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도 신중해라. 거북을 의인화한 인물과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실제 인물이 누구죠? 공자죠.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교훈의 내용을 전달하고 농가훈련가는 농사일에 임하는 태도를 권계하는 작품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오케이? 이해된 거죠? 그래서 밑에 1번에 가에서 거북을 의인화하는 현부와 그의 아들들, 실제 인물인 공자로 자로의 삶을 통해서 신중한 처세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입니다. 이번에 가에서 현부가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건 결국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를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 애민 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쫓는 농부들은 올바른 농부들이죠. 부각하여 이와 대비되는 무지한 농부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쫓는 농부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나에서는 여러분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지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농사를 권하는 장면이지, 임금의 뜻을 따르는 농부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나의 봄에서 실시하면, 때를 놓치면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농사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낮에는 이역놓고 밤에는 새끼 꼬는 것을 제시하여 농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 교훈적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됐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